물만 마셔도 살이 찌신다는 분들, 내가 배만 나왔지 무슨 비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비만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만에 대해서 속속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그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숫자를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게 되면 비만, 그리고 25에서 30 사이를 1단계 비만, 30에서 35 사이를 2단계 비만, 35가 넘어가게 되면 3단계 비만, 고도 비만, 병적 비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체로 비만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식단 잘 못 지키고 생활 습관 잘 못 지켜서, 그래서 왜 그런 거 관리 제대로 안 했어 라고 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항상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하면은 그걸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서 그걸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정말 다양한 위험인자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습관의 문제도 있지만 유전적 소인이 매우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지 호르몬 문제,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드시는 복용약, 혹은 정신질환, 이런 것들도 다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마른 비만을 갖고 계실 텐데요. 마른 비만은 체중은 정상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른 비만의 환자일수록 일반 비만 환자보다도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위험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만하면은 암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들이 비만할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신장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등이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정말 다양한 병들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 제2형 당뇨, 이상지질혈증, 위식도 역류염,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 여성 같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 이런 것들이 다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만의 치료에는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사 습관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비만 치료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습관 개선과 운동, 이런 것들을 먼저 권유하게 되고, 체질량 지수가 27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비만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만 관련한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약제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 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 있는데요. 지금 쓰는 약물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쓰는 약물들이 아마 많은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만은 장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약물을 쓰는 것은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약물들이 현재까지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4가지 중에 뭐 약간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에 있는 약물들도 있고 위장관 호르몬으로 만든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약물들을 이용해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면서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비만 약제 사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비만 약제는 기본적으로 식탐을 줄이게 하는 약물입니다. 살을 빼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잘 끊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양을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 된다면은 항비만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항비만 약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도 있고 위장관의 호르몬 관련된 약물들도 있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들은 약을 쓸 때 불면증이 오거나 입마름 혹은 뭐 손떨림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의 종류에 따른 부작용들을 담당 의사랑 잘 상의하셔서 약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뭐 약물이라든지 수술 이런 것들은 좋은 식사 습관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 습관을 기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봤다는 연구들은 꽤 있지만 이게 장기간 연구되는 결과들은 잘 없을 뿐더러 특정 부분에 영양소만을 고집해서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은 결국에는 균형 있게 여러 영양소가 들어와야지 건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적 유행을 따라서 식단을 따라 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선 붓기가 생겼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붓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부종의 원인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붓기가 생겼을 때는 근처 가까운 의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고, 붓기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물이 차서 붓는 거라고 하면은 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복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아침 운동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체로 운동할 때 먼저 쓰이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이미 자는 동안에 탄수화물이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지방률을 줄이는 데는 공복 운동이 좀 더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후 운동 같은 경우는 식사 후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올라가는 식사 후 혈당을 운동으로서 낮춰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식후 운동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복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당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운동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체중조절센터에서 더 많이 먹게 되도록 나한테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내가 더 입맛이 땡기고 더 많이 먹게끔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겸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좀 피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더 포만감도 오래 갈 수 있고,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음으로써 훨씬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비만 치료는 마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